어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68명 발생하면서 사흘째 2,000명대 규모를 보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누적 기준 475명으로 또 역대 최대치가 됐는데 60대 이상 비율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울산을 시작으로 8주에 걸친 전국 순회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씨에 대한 구속 기한이 연장되면서 검찰 수사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틀 연속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김 씨를 재소환해 배임, 뇌물 혐의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진에어 탑승 수속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이용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을 출발하는 진에어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된 데 이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도 지연되는데 전국 공항에서 오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유류세가 20% 인하되면서 직영과 알뜰주유소의 휘발유값이 리터당 164원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전 반출된 재고가 남아있어 전국 개별 주유소에서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 1에서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0월 수입 물가가 1년 전과 비교해 35.8% 오르며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석탄과 석유 제품이 올랐지만 반도체는 올해 들어 첫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68명으로 사흘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상 회복 단계의 주요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도 2명 더 늘어서 사흘째 역대 최다를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자세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368명입니다. 전날보다 150명 넘게 줄었지만 사흘째 2,000명대입니다. 일상 회복 단계에서는 확진자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위중증 환자 수인데요. 위중증 환자는 2명이 늘어서 현재 475명이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치료 장비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흘째 역대 최다 위중증 환자 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사망자 수도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8명이 늘어 누적 3,051명입니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2,358명, 해외 유입이 1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44명, 경기가 709명, 인천이 120명 등 수도권이 1,854명으로 국내 발생의 78.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은 대구가 70명, 경남이 68명, 전북 65명, 부산 63명 등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신규 접종자가 6만 3천여 명 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1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가 81.4%, 접종 완료가 77.6%입니다. 네, 신현준 기자. 그리고 오늘 중대본 회의에선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데 대한 분석도 나왔죠? 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고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1일 14.5%였던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이 지난 1일엔 30.9%, 오늘은 33%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확진자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인 셈인데요. 이는 올해 상반기 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이 시간이 지나면서 접종 효과가 약해져 돌파 감염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10만 명당 돌파 감염 발생률은 80세 이상이 144명, 70대가 124명, 그리고 60대가 120명입니다. 권 장관은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조속한 추가 접종과 방역관리에 힘써주고 가족들도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다음 주 수능과 연말 모임 등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어렵게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추가 접종이나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를 타고 8주에 걸친 전국 순회 일정을 시작합니다. 지역 민심 탐방과 함께 지지 취약층인 2030 세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순회에 앞서 열린 보고회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미국 상원 의원 이제 면담 일정이 좀 얘기가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이렇게 행사가 지연된 점 사과드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는 국민이고 우리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의 뜻을 대리 집행하는 대리인들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국민을 지도한다, 또 국민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뜻을 정말로 잘 수용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행사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 지금까지의 민주당이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정치 현장에 실천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매우 부족했다는 우리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앞으로 송영길 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섬기고 낮은 자세로 정말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가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것을 정치가 대신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방으로 또 지역으로 이렇게 경청 투어를 떠나는 것도 결국은 정말로 소외되고 또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기회를 더 많이 잃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을 조금씩이라도 전체적으로 올려야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삶이 개선된다는 생각으로 듣고 또 듣고 또 듣겠습니다. 질책하시는 거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거 앞으로 철저하게 채우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기대하는 것만큼의 변화를 우리 송영길 대표님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함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단 8주간의 일정을 예정하고 있지만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사회 각 부분 분야에 빠짐이 없이 의견을 듣고 또 지역으로도 빠지는 지역 없이 다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국가 발전을 기하는 그런 것이다. 국민을 대리한 일이다라는 그 믿음을 또 그 가치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잘 다녀오시고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를 타고 8주에 걸쳐서 전국 순회 민생 탐방을 시작한다는 내용 전해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진 뉴스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의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 청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지금 확진자 증가세면 2단계로 무난하게 가기 어려울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문에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1단계를 지속하거나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애초 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작하면서 총 6주 뒤 2단계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정 청장의 이런 언급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10여일 만에 신규 확진자, 특히 방역상 중요 지표인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정부가 당초 예정한 시점에 2단계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대상자도 카카오와 네이버 앱 당일 예약 서비스를 통해 잔여 백신을 예약하고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오늘부터 추가 접종 대상자도 기존의 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이용한 접종 외에 SNS를 이용한 자녀 백신 예약이 가능해집니다. 각 앱을 이용한 예약 방식은 1, 2차 기본 접종 때와 동일합니다.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 기본 앱이나 지도 앱, 모바일 인터넷으로 네이버에 접속해 자녀 백신을 검색하면 조회가 가능하며 카카오는 카카오톡 하단의 샵 탭에서 자녀 백신 탭을 선택하거나 카카오맵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대본 제1통제관 이길입니다. 11월 12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사망 환자 수도 여러 방역 지표들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는 두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월 개학 이후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위중증 환자의 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 환자의 9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상 등 우리 의료대응 체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18세 이하의 학생들은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유행이 확산되기 쉽고 가정 내 고령층 등 고위험 등으로 전파가 연달아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내디딘 우리의 일상 회복이 계속되려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환자를 관리하고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의료대응 체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를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돌파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의료와 방역 대응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차 접종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조기에 11월 10일부터는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가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의 종사자들은 주 1회 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 2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1월 10일에는 고령층 환자를 위한 집단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4개소에 대해서 405 병상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총 8개소가 되었습니다. 병상으로는 1,004개소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방안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외부인 출입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는 출입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음성일 결과에만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12, 17세까지 청소년들의 접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1차 접종률은 30.5%이며 접종 완료율은 4.8%입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접종에 적극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첫째,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고 둘째, 주변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염 시 격리치료와 학업 손실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접종의 이익이 더 크므로 예방접종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셋째, 코로나 전담치료 병상도 추가로 확보하고 운영도 효율화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은 1,125병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8.8%가, 수도권에서는 73.1%가 현재 사용 중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1,081개 병상이 현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8.6%가, 수도권에서는 75.3%가 현재 사용 중입니다.
지난 11월 5일에 수도권 준중증 병상 402개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692병상을 확충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였습니다. 현재 각 병원에서는 병상을 확충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오늘 수도권의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개소를 대상으로 허가 병상의 1%를 준중증 병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52개소가 추가로 확충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수도권 준중병상은 기존 행정명령 402병상에 더해 454병상이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상 운영도 효율화하겠습니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입원 조치하고 상태가 나아지게 되면 이에 맞는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환자 병상의 경우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 위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번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을 평가하고 상태가 호전된 경우에는 준중증 병상으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중등증 병상의 경우 치료가 끝난 경우에는 적시 퇴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원 일수에 따라서 빨리 퇴원시키게 되면 차등 인센티브를 주고 퇴원 기준을 개선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대해서 17개 방역관리를 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시도의 방역관리 이행 점검단은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식당, 카페 등 38개 분야에 대해서 11만 7,708개소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이용자에 대한 고발이 212건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155건, 과태료 91건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동안에 여전히 수기병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접종 미완료자 출입이 있어서 일부 미흡한 점도 사실 보였습니다. 방역패스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켜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많습니다. 다음 주에 실시될 수능 이후 연말을 앞두고 모임과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는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한다고 그러면 현재 여러 고비도 안전하게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스스로 마스크 쓰기, 주기적인 환기, 그리고 신속한 진단검사 받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한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방, 접종, 방역관리 등 의료동 등에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브리핑문 정정.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방역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 비중이 높아져서 의료 대응에 부담이 생기고 있다,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 2회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적 모임 인원을 초과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과했습니다. 김 총리는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송구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부겸 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에 관한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방역수칙 인원을 초과하여 식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정이 없이 함께 오신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시라 할 수가 없어서 동서했던 것인데 경위야 어떻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들께 그것도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으로서 무엇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부터 다시 살펴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에어 탑승 수속 시스템이 갑자기 고장나서 전국의 공항에서 진에어 이용 승객들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네, YTN으로도 시청자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을 출발하는 진에어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된 데 이어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괌으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편도 2시간가량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진에어 탑승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진에어가 사용하고 있는 탑승 수속 시스템 전산망에 이상이 생기면서 전국 공항에서 출발 지연 사례가 잇따르는 건데요. 먼저 YTN에 들어온 제보 영상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주공항 안에 있는 진에어 안내데스크 앞 현장입니다. 승객들이 줄지어 서 있고 공항 안이 매우 북적이고 있는데요. 항공 티켓 발권 등을 하는 탑승 수속 시스템이 갑자기 시스템 오류로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영상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 화면에 서비스가 종료됐다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탑승 수속을 밟으려는 승객들이 카운터로 향하면서 대기 시간이 늘어나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승객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공항에 그냥 진에어 손님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안내 방송도 없고 아까 뭐 보니까 진에어 직원분하고 공항 직원분하고 이야기 중인데 공항 직원분도 지금 전산 다운된 걸 모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새벽 6시 50분부터 진에어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전국적으로 탑승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진에어가 입점해 있는 전국공항 12곳에서도 시청자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9시 20분 괌으로 출발 예정이던 여객기가 발이 묶여 140여 명의 승객이 1시간 넘게 불편을 겪고 있고, 이어 대구공항에서는 아침 7시 45분 제주로 출발하려던 여객기가 멈추면서 혼란이 빚어졌다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남 김해공항에서도 시스템 먹통으로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면서 몇 시간째 대기하고 있다는 제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진에어 측은 오전 10시 반 기준으로 전국에서 항공기 30여 편이 지연되고 있고 14편은 지연 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진에어 외에 다른 항공사 항공편들은 별다른 차질 없이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에어는 해외 서버에 문제로 보인다면서 최대한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원에는 다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승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부터 유류세가 6개월 동안 20% 인하돼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류세만 보면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164원 정도씩 내려가는 겁니다. 주유소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유소를 찾는 차들이 많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한국도로공사 직영휴게소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데요. 유류세 인하분이 곧바로 가격에 반영되는 주유소다 보니 주유하려는 차들로 붐비고 있는 겁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리터당 1,616원으로 어제보다 164원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유류세는 앞으로 6개월 동안 20% 인하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려갑니다. 우선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오늘부터 바로 유류세 인하분이 가격에 반영됩니다. 전체 주유소의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다만 이 외에 개별 주유소에서는 소비자 가격을 직접 정하다 보니 유류세 인하분이 100% 가격에 다 반영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 전에 반출된 재고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 1에서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는 평균 휘발유 값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데요. 어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10.16원이었는데 지금은 1,780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유소별 가격 정보와 근처에 있는 알뜰주유소 정보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강희경 기자, 요소수 상황도 살펴보죠. 정부가 유통망 관리에 나섰지 않습니까? 현재 요소수 공급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정부는 현장 점검에서 확보한 요소수 530만 리터를 오늘부터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급량과 일정 등이 나오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주유소도 요소수가 없어서 공급 일정만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요소수를 찾기 위해 왔다가 발길을 돌린 화물차 운전자들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주유소를 요소수 판매처로 일원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주유소들이 판매할 요소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발표 이후 주유소에 요소수를 사러 왔다가 사지 못한 사람들이 업장에 항의하거나 매점 매석을 의심하는 등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선 주유소에 요소수가 공급된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만, 화물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30리터까지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한 요소수는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고 중고거래 시장을 통한 대규모 거래도 모두 금지되는데요. 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입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가 130.43으로 전달보다 4.8%, 지난해 10월보다는 35.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물가는 6개월 연속 상승세로 2013년 2월 130.8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죠.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한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이틀 연속 소환에 불응했던 김 씨를 오늘 다시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시간을 더 벌었군요. 네, 애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한은 오늘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기한을 오는 22일까지로 열흘 더 연장했는데요. 따라서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까지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구속됐는데요. 배임 관련 성남시 등 윗선 개입 여부와 정관계 로비 정황 등 남은 숙제가 산적합니다. 이에 검찰은 속도감 있게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추가 조사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사팀의 코로나19 확진과 주요 피의자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 일정이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김만배 씨는 그제와 어제 이틀 모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구속된 뒤 조사는 단 한 차례 이뤄졌는데요. 김 씨 측 변호인은 구속 전후로 모두 7차례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으면서 건강이 안 좋아져 휴식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사 내용도 기존 혐의를 재점검하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는데요. 검찰은 오늘도 김 씨에게 재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애초 오전에 조사 예정이었지만 김 씨 측은 검찰과 오후 조사로 일정을 조율했다고 전했습니다. 22일 전에 기소하지 않으면 이들을 풀어줘야 하는 만큼 검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최소 651억 원으로 구속영장에 적었던 배임 액수를 다듬고 김 씨를 고리로 한 로비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 부탁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하나은행 이모 부장은 앞서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현직 의원 소환이라는 부담을 털어낸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곽 전 의원도 불러 50억의 성격을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검법 협상에 나서겠다던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한 발 물러섰는데 국민의힘은 이중 플레이를 하느냐며 당장 특검법 협상에 임하라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특검 협상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이나 했는데 아닌가 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입장을 바꿨죠. 그렇습니다. 요 며칠 사이 특검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했었습니다. 이틀 전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받을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는데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라고 전제를 달았었습니다. 특검에 반대했던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의 의중을 반영해 일단 야당과 협상에는 나설 수 있다고 기조를 바꿨고 국민의힘은 당장 협상을 시작하자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협의를 위한 공식 회동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송영기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과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한 의미라며 특검 논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영준 수석대변인도 특검 여론이 큰 상황에서 회피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였다며 수사 결과를 전제로 한 특검 수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야당과의 협상에 대해서도 특검의 대상 등에 대해 협상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 먼저 하는 건 역사에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조속한 협상을 요구해왔던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앞에서 특검을 도입하자고 말하면서 국민 여론을 간보고 민주당은 뒤에서 특검을 저지하는 이중 플레이 작전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조속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현재 물밑으로 협상 제의가 오가고 있는데 지켜봐야 알겠지만 실제 회동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네, 특검 후폭풍이 거센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전국 순회 일정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매주 타는 민생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붙였던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네, 오늘부터 8주에 걸쳐 매주 3일에서 4일 일정으로 전국 8개 권역을 순회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방문지는 부산과 울산, 경남이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명 메타버스 프로젝트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민심 탐방과 함께 특히 2030 청년층과의 교감을 나누는 데 집중한다는 구상인데요. 어제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약속하며 청년층 구애 작전에 나선 데 이어서 취약층인 2030 달래기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버스 안에 스튜디오도 차리고 청년층을 초청해서 토크쇼를 갖거나 차박용 차량으로 캠핑도 합니다. 또 세대별 참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국민 반상회, 국민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 정책 제안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울산에서 중앙 전통시장을 방문해 청년들과의 대화 등을 소화하고요. 이후 부산으로 넘어가 부산국제영화제 광장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영화 1984 최동원을 관람하는 등 저녁 늦게까지 일정을 진행합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틀간의 지방 일정을 마치고 복귀했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추가 인선 소식이 있습니까? 네, 우선 윤석열 후보는 오늘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동아태 차관보와 미 상원의원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제1야당 후보로서 외교 행보에 첫 발을 뗀 셈인데 상견례를 겸해 향후 한미동맹 등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공식 일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인데 역시 지금 최대 관심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특히 인선 문제겠죠.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나와 또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기존 캠프를 확대 개편하려는 데 대해 선대위가 크다고 선거에 이기는 게 아니고 국민이 식상해야 하는 똑같은 얼굴들을 내놓는 건 감흥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자신의 합류 여부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결심할 문제라며 재차 압박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뭐 예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 후보 스스로가 확실성을 갖고서 결심을 해놓은 거지. 그 나하고는 그냥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해서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반면 윤석열 후보 측은 신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측 의견을 절충해서 캠프 핵심인 총괄 선대본부장 자리에 4명을 공동으로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인데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4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후보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거론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의중을 묻고 있다고 말을 아꼈는데 윤석열 후보가 결심만 한다면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추가 인선 발표가 이뤄질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다른 야권 후보들도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왓챠를 방문해 신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태일 재단 사무실에서 주 4일제 로드맵과 새로운 노동법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제3지대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캠프 자원봉사자들과 차담을 나눕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몰래 소변을 본 남성에 대해서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전에서는 2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서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여고생 등 뒤에 몰래 소변을 보고 달아났던 남성에게 강제추행이라는 판단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벌써 이 사건이 2년 전 사건입니다. 2019년 11월 25일에 오후 11시경인데요. 그때 이제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떤 한 그 여학생, 당시 피해자는 18세였는데요. 그 여학생 뒤에서 이제 가해자 범인이 그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후드티 그리고 패딩 점퍼에다가 몰래 소변을 지금 본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혐의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이 1심, 2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난 것을 유죄 취지로 좀 파기해서 1심으로 다시 환송 조치한 그런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왜 이런 일을 벌였던 건가요? 일단은 뭐 본인 얘기에 의하면 그 가해자는 화가 난 상태로 이제 차에서 내렸는데 횡단보도 앞에 있는 여성을 보고서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따라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욕설 등이나 이제 화풀이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피해자가 당시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서 몰래 이제 지금 옷과 머리 등에 이제 소변을 봤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이 다른 그 10대 여성에게도 화풀이를 한 전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사실은 그 피해자를 좀 특정하고서 지금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이 사건이 있었고요. 그 같은 연도에 12월에 동일한 사건을 지금 그 피의자가 저질렀었는데 11월 5일경 또 밤 11시쯤입니다. 시간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천안 근처에서 본인이 이 사람이 이제 연극 배우인데 연극 그 연습 에 대한 그 취소 통보를 받고서 화가 나서 당시 이제 16세 되던 여학생의 뒤를 쫓아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피해자의 가방을 당기고 또 침을 뱉어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1,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갈린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지금 무죄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배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모욕감이 들었을 수는 있으나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반하게 한 그런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본 것이고요. 이제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또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또 이것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런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온 것인데 결국은 지금 이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 판례가 좀 적용돼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특히 본인이 지금 어떤 이런 혐오적인 추행 행위를 당했다라고 판단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런 행동들이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나왔을 때 이런 판례를 좀 주목해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이거를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 이거를 재판부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넓혀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그 상황으로 다시 되돌려 보면
지금 그 피해 여학생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그 놀이터에서 휴대폰 전화를 하고 있던 상태인데 뒤에서 지금 그 범인이 그러니까 피의자가 소변을 지금 몰래 넣었잖아요. 옷과 머리에 지금 소변을 지금 소변을 놓는 행위 이런 것들이 왜 몰랐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성추행 같은 행동들은 피해자가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많고요. 또 이런 지금 피해 행동들을 즉각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뒤에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판례가 되었다는 점이 뭐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일단 뭐 대법원이 이렇게 판례를 한번 만들면 하급심에서는 그 판례에 따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사건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 재판부의 판례가 나올지 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네, 이번에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1개월 아이를 재운다면서 어린이집 원장이 눌러서 숨지게 했습니다. 징역 9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 사건 개요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3월이었죠. 생후 21개월 된 그 아이를 그러니까 원생이었는데 이 어린이집 원생인데 재우는 과정에서 온몸으로 아이를 짓눌러서 사망해서 또 숨지게 한 그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1심 판결이고요. 대전지법에서 선고된 내용입니다. 네. 지금 그래프로 보고 있는데 적용된 혐의가 아동 학대 치사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숨지게 하는 과정에서 이 원장의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 본 겁니까? 네, 일단은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본 건 아니죠. 고의성이 네. 있었다라고 본 건데 네. 다만 여기에 이제 그 양형 기준에서 지금 감형 기준이 적용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징역은 9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사실 이 형이 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감형 기준이 적용됐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원장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여기 공범으로 지금 규정된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 네. 학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다라는 점 때문에 감형 사유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그 여쭤보려고 했던 고의성과 관련된 거는 네. 숨지게 하려는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 이거를 이렇게 본 거냐 이렇게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봤으면 아마 살인죄가 적용됐을 그렇죠. 가능성이 네. 높은데 이게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상해는 했지만 살인에 이르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본 것이죠. 네, 살인과 관련된 범의는 없었다라고 본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그 아동학대 범죄처벌특례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일면 정인이법이라고 하죠. 네. 이것이 올해 2월에 개정됐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일단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거기에 대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내에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 그 적용되는 정인이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살인과 연관짓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유족 측에서도 강하게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내용이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장선상에서는 일단 유족 측에서는 일단 그 고의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살인과 관련된 고의성이 있었기 때문에 적용 혐의 자체를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게 한 그 혐의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왜냐하면 그때 행위 자체를 봐야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성인도 보면 자다가 이제 몸을 뒤흔들고 비틀고 하잖아요. 예. 근데 아이 같은 경우도 당연히 낮잠 자는데 몸을 비틀고 이런 행동이 당연한 것인데 그 아이가 자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당시 화면을 보면 이 원장이 하는 행동들은 실제로 정말 그 아이를 꼭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구속하는 그런 모양들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온몸으로 그 아이를 휘감고요. 또 심지어는 그 이불까지 동원해서 아이를 휘감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의 행동들이 이렇게 감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사망한 아이가 발견된 게 1시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런 고의적인 행동들이 지금 명확히 보였다라는 점이죠. 이게 네. 사실은 저 정도 그러니까 아이가 저 정도의 구속을 당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성인 여성이 21개월 된 아이를 몇 분만 이렇게 압박을 하더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서는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정인이법이 적용돼서
학대가 살인에 이르게 있다라는 이건 살인죄를 좀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아동학대를 계속 지금 방치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이게 결국 뭐 처벌이 가벼워라는 그런 인식들이 앞서게 되면 후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또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동학대 피해 현황을 보면 이제 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게 87.4%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2.5%이기 때문에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적지만 이게 왜 이렇게 적냐면 보통 가정 내에서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지 않냐?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당연히 아이를 믿고 맡기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는 뭐 CCTV라든지 이런 것들로 감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거기서 이 아이를 정말 심하게 압박하고 구속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행동들은 정말로 좀 처벌이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것을 살인죄로 좀 적용하지 살인죄를 적용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뭐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이런 것들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족 측 입장에서 아이의 유족 측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교수님께서 미필적 고의를 말씀하셔서 추가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앞선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살인의 고의라는 게 흉기로 찌르거나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해서 그 숨지게 하는 그런 것 외에 지금 이런 상황처럼 지금 어린 아이가 어떻게 보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그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를 이렇게 그 감싸고 안고 있었을 때 그냥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숨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점을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미필적 고의를 적용을 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아이를 이렇게 꼭 감싸서 죽이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생각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감싸놓은 것만으로도 이 아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인지하는 그 자체가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는 이 아이가 지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타인 어떤 사람이 봐도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면 좀 어땠을까라고 지금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뭐 관련해서 지금 뭐 원장 측에서는 반성을 하고 있고 살인과 관련된 의도는 없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유족 측은 또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급심에 또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추가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로 손꼽히는 국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2점이죠. 그렇습니다. 이 국보 2점을 동시에 상설 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관객의 사유와 몰입을 돕도록 전시장이 꾸며졌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장에서 흘러내리는 은은한 빛을 따라 시선을 옮깁니다. 머리를 거쳐 손끝에 다다르자 어느새 수줍은 듯 옅은 미소를 마주합니다. 신앙의 경지를 최고의 예술로 승화시킨 6, 7세기 금동 불상 백리 반가사유상입니다. 6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 78호 불상은 날카로운 콧대와 또렷한 눈매가 특징이고 그보다 50년 후에 만들어진 83호는 상대적으로 장신구 등이 적어 단순하고 절제된 미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따로 또 같이 전시됐던 반가사유상 2점만을 위한 전용 전시 공간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시관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긴 반가사유상만 마주할 수 있도록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반가사유상처럼 사유하면서 문화와 예술미가 주는 진정한 위로와 치유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가사유라는 게 아까 했듯이 독특한 자세뿐만 아니라 사유라는 상당한 철학적인 부분을
그 미술을 통해서 잘 구현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신적으로 정점에 이르렀고 1400여 년을 이어온 신비롭고 온화한 미소의 반가사유상 2점을 앞으로는 언제든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닷새째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며 추웠는데요. 한낮에도 8도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에는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저녁까지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8도, 청주 9도, 울산 12도가 예상됩니다. 휴일 아침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맑고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NEC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